해질녘의 햇살은 늘 비스듬하게 거실 깊숙이 들어온다. 오래된 아파트의 나무 바닥 위로 내려앉은 먼지들이 그 빗줄기 속에서 느릿하게 춤을 춘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그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본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다. 평생을 공사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땀 흘려 일했던 시간들이 저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져 있는 것만 같다. 내 손등에는 거친 굳은 살과 검버섯이 훈장처럼 내려앉아 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도면을 살피고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며 이 집을 일구었다. 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통장에 찍힌 적당한 잔고. 그것이 내가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도달한 유일한 항구였다.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하다. 아내가 떠난 뒤 이 고요는 때로 나를 압도한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 시계추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복도의 발소리뿐이다. 나는 이 고요가 좋다.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가끔은 이 고요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때도 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저녁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진호였다. 녀석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린 것으로 보였다. 며느리 소영이와 함께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나타난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연락도 없이 와서 놀라셨죠? 진호의 목도리는 따뜻해 보였고 목소리는 활기가 넘쳤다. 나는 짐짓 무심한 척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 안으로 들였다. 며느리 소영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라며 애교 섞인 걱정을 건넸다. 식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며느리가 정성껏 무친 나물들. 우리는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었다. 진호는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소영이는 손주들의 재롱 섞인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이 잘 나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유일한 훈장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날 녀석의 눈동자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나는 미쳐보지 못했다. 녀석의 말이 조금씩 길어질 때마다 녀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저 사업에 대한 열정이라 치부하며 넘겨버렸다. SNE. 그날 이후 아들의 방문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들러 같이 식사를 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평일 저녁에도 불쑥불쑥 찾아오기 시작했다. 녀석은 갈수록 내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도 늘어났다. 소주 한 잔에 녀석의 고민이 얹어졌다. 아버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업 확장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네요. 진호는 술기운을 빌려 넌지키 말을 던지곤 했다. 나는 그저 다 지나가는 일이다. 힘내라 라며 녀석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며느리 소영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님, 요즘 금리가 높아서 대출받기도 참 힘들어요. 진호 씨가 밤잠을 설쳐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뿐이었다. 내 재산은 내가 일궈온 삶의 결정체이자 내가 죽을 때까지 의지할 마지막 보루였다. 그것을 내어주는 일은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진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마주 앉혔다. 녀석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간절함을 넘어선 무언가 결연함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아버지, 저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파트, 나중에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물려줄 것이라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숙명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녀석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가 곧 반등할 것이라는 뉴스, 사업 확장이 가져올 수익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겠다는 계획.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안을 어지럽게 비췄다으로 내 머릿속도 어지러웠다.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내 생존을 위한 본능이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어둠 속을 응시하며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은행으로부터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대출 연장 및 이자 납입에 관한 안내였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내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내 명의의 아파트에 어떠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 울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곧장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의자에 앉아있는 법무사의 무심한 표정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좀 떼어주십시오. 아주 자세하게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법무사는 서류를 출력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몇 초가 나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종이 한 장이 내 앞에 놓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을구.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억 원, 채권자, 오은행. 눈앞이 캄캄해졌다. 5억 원 은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집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훼손되어 있었다. 녀석이었다. 진호였다. 내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나를 속이고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것이다. 며느리 소영이의 이름도 서류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활기차게 지나가고 있었다. 화려한 간판들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를 공격하는 듯 했다. 나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쳤다. 내가 믿었던 아들, 내가 자식이라 믿고 사랑했던 그 존재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나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가 마주해야 할 참혹한 진실을 밝히는 조명이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녀석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담담한, 아니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응시했다. 내 눈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구멍만이 뚫린 듯한 허무함 뿐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등기부등본 복사본을 던졌다. 종이가 식탁 위에서 힘없이 미끄러졌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내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다. 진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나중에 어차연히 이 집 받으실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방법이 없었다고?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소리를 질렀다. 평생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제가 망하면 아버지는요? 소영이와 우리 아이들은요? 다 같이 잘 살려고 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의 말은 가스라이팅이었다.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세상을 모르는 고집불통으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하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을 느꼈다. 자식이 부모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갉아먹고 있었다. 진호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니 집안은 더욱 깊은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막을 깬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며느리 소영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진호 씨를 말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너무 힘들어서. 그녀의 목인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변명은 비겁했다. 자식의 배신에 공모한 조력자.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내가 믿었던, 나를 친아버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 손길이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린 계산된 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지은이가 들어왔다. 지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 녀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교차했다. 아빠, 오빠가 한 짓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오빠한테 말해봤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빠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빠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지은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지은이는 유일하게 내 편이었다. 하지만 그 유일한 아군조차 이 비극적인 가족의 파편을 막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무너져 내리는 나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고 며느리는 현실이라는 핑계 뒤에 숨었으며 딸은 무력한 관찰자였다. 내가 평생을 일궈온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탈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냥터였고 나는 그 사냥터의 가장 연약한 먹잇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차가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흩어지는 가족의 파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그저 벽면의 시계만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다. 녀석이 저지른 짓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움직여야 했다. 나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등기부등본이 모든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근저당 설정일, 대출 금액,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서류들의 목록. 녀석은 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내가 잠시 은행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 챙겨두었던 서류들을 녀석은 마치 제 것처럼 사용했다. 숫자들은 냉혹했다.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간 뙤볕 아래서 흘린 땀방지의 무게였고 아내와 함께 아끼며 모아온 고생의 기록이었다. 그 기록이 녀석의 손끝에서 단 몇 장의 서류로 변질되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는 서류를 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찾아갔다. 내 집의 시세를 확인하고 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벌어질 일을 계산해 보아야 했다. 중개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이 정도 채무라면 집을 정리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손해가 커요. 중개사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경매. 그 단어가 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다. 평생을 지켜온 내 터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텅 빈 눈으로 중개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칼날에 베어서 피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단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만 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심을 굳힌 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의 사무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법률적인 용어들이 오갔고 증여 무효, 사문서 위조, 민사소송 같은 단어들이 내 귀를 스쳤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아주 냉철한 목선을 내놓았다. 선생님, 아드님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근저당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험난할 것입니다. 아드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관계의 단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는 나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소식을 들은 진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녀석의 눈에 초조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세요? 저 정말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나는 녀석의 말을 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있었던 거다. 너는 내 사업을 위해 아버지를 버린 거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한 거라고. 아버지. 진호는 소리를 질렀다. 녀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며느리 소영이도 뒤에서 흐느끼며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남인가요?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들릴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서로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이미 가족이기를 포기했다. 이제 나도 너를 아들로 인정하기 힘들구나. 진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뛰쳐나갔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갔다. 텅 빈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그것은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결단한 자의 서늘한 고요였다. 나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떨리는 손을 움켜쥐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내 삶을 지켜낼 것이다. 소송은 길고 지루한 전쟁이었다.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버텼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연락을 해오며 애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녀석이 내 인감도장을 가져갔던 날의 기록, 은행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허점들, 그리고 녀석이 나에게 했던 협박 섞인 말들을 녹취하여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참혹했다. 녀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이번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 빚을 돌려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녀석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서라도 자신의 구멍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다. 판사의 무표정한 얼굴과 며느리의 처량한 눈물, 그리고 고개를 떨군 아들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나는 법정석에 앉아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법의 잣대로 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결과는 나의 승리였다. 법원은 아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고 근저당 설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녀석의 행위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빚의 무게가 덜어지는 순간 나는 승리의 기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승리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아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나의 영혼 일부를 법정에 버리고 온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하늘은 너무나 맑았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홀로 법원 앞 계단에 앉아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소송이 마무리된 후 아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녀석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우리 집을 찾지 않았다. 며느리 소영이 역시 연락이 끊겼다. 가끔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긴 하지만 그 소식은 늘 차갑고 쓸쓸했다. 녀석은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예전에 그 따뜻했던 고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공간이 내뿜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며 낡은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예고 없이 지은이가 찾아왔다. 녀석은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아빠, 힘들지. 그래도 잘 견뎌냈어. 정말 잘했어. 지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지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아들의 배신은 나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대신 딸의 진심과 나 자신의 존엄을 남겨주었다. 나는 이제 재산을 지키는 법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나에게 남은 이 삶을, 이 소중한 터전을 오로지 나 자신의 힘으로 지켜나가기로 했다. 슬픔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겨울이 왔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려 세상을 덮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추위를 견디고 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본다. 가끔 문득문득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버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던 그 간절한 목소리.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지만 이내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삶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내 인생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화려한 불꽃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은은한 잔불뿐이다. 누군가는 이 삶을 쓸쓸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자식과 멀어진 노인의 삶이 비참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쓸쓸함이 나쁘지 않다. 이 쓸쓸함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며 내가 지켜낸 나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도 아니며 자식의 실패가 나의 실패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나의 길을 걷는다. 이 낡은 아파트, 이 익숙한 가구들,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이 단단한 의지. 이것이 바로 내가 일궈낸 나의 우주다. 창밖의 눈이 점점 더 굵어진다.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지워져 간다.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이 고요하고도 단단한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나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니까.